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윤희입니다. 이재민 씨의 아내로 살아온 지 20하고도 2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세상 다 가질 듯 사랑했지만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존재를 지워나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남편 옆을 지켰고 그는 저의 희생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무심함과 오만함이 뒤섞인 그의 태도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당시에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파문조차 잃지 않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제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그 호수에 돌을 던진 것은 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여느 때처럼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이상해. 숨을 잘 못 쉬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대. 빨리 와봐야겠다.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아득한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상 통화로 저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시던 엄마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빨리요.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절한 제 애원에도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호들갑은 어제 병문안 다녀왔다며, 그때도 괜찮으셨다며. 그의 무심한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제발 이번만은 제 편이 되어주기를, 제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며 다시 애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이래요. 동생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어. 제발 같이 가줘요.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가겠어. 그제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걱정이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평온을 깨뜨린 것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제사라도 돼. 장모님 연세에 아프신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당신이 유난 떠는 거야. 난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 당신 혼자 다녀와. 유난, 제 어머니가 숨을 거두고 있는데 그것이 제게는 유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22해 동안 수없이 겪어온 무시와 멸시였지만 이날의 말은 달랐습니다. 제 존재의 근원인 어머니를, 제 슬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통만 걸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이 눈물 때문에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무력한가? 왜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모욕당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억울함과 무기력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남동생 내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동생이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엄마가 누나만 기다렸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온갖 기계 장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간신히 색색거리는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기적처럼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메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윤희야. 박서방은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당신의 딸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위에게 사랑받고 든든하게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사위는 지금 텔레비전을 보며 내 슬픔을 유난이라 치부하고 있다고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오고 있어. 급한 일만 처리하고 바로 온다고 했어. 거의 다 왔을 거야.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려 힘겹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종이처럼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어머니는 제게 무언가 더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이다가 그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장 박동기가 내는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을 채웠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 앞에서는 눈물조차 길을 잃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장이며 부고 연락이며 동생과 함께 정신없이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메시지를 남겨도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라도 남겼을까?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혀서 지금 떠나야 해. 장례 잘 치러드리고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한 해외 출장 잘 치러라.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그 차가운 여려석 글자 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장모님의 죽음에 대한 애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변명과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제 가슴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크고 더 차갑고 더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례식 내내 제 옆 상주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조문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도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은 어디 갔나? 사위가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미리 준비해 둔 거짓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네, 갑자기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서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외롭게 보내드린 죄인. 남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친정 식구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죄인. 조문객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 섞인 미묘한 동정과 멸시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정 형제들의 싸늘한 시선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텅 빈 장례식장. 저는 국화꽃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엄마, 죄송해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드려서 당신 사위는 오지 않았어요. 그는 내 슬픔이 유난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내가 더 악착 같지 못해서. 저는 영정 사진을 부여잡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흘러 더 이상 나올 눈물조차 없을 때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옆자리, 남편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저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 수치심이 뒤섞여 만들어진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오지 않았지? 당신은 내게 이 모든 수모를 안겨주었고, 좋아, 똑똑히 기억해 둘게. 오늘 내가 흘린 이 눈물, 내가 받은 이 모멸감, 언젠가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나는 오늘 당신이 내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줄 테니, 그리고 가장 완벽한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줄게. 텅 빈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향기 속에서 저희 진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사흘은 마치 3년처럼 길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공간은 사람들의 한숨과 위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가시, 도친 말들로 채워졌습니다. 제 옆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은 마치 거대한 구멍처럼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그들의 눈은 어김없이 제 옆에 빈 공간을 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온몸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친정 식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투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가시는 길에 사위 얼굴도 못 보고 가셔서 어떡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동생의 아내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하는 척했지만 둘만 남게 되면 이렇게 교묘하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아닌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는 식의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더했습니다. 그는 장례 비용이며 절차며 모든 것을 저와 상의하면서도 사사건건 짜증을 냈습니다. 매형한테는 연락해봤어. 도대체 언제 온대? 아무리 급한 출장이라도 그렇지. 장인 장모가 둘이야.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정작 매형이 아닌 힘없는 누나인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부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당신들의 매형은 내 슬픔을 유난이라 했고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나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봤자 결국 돌아오는 것은 넌 그것도 모르냐는 타박과 동정뿐일 테니까요. 그렇게 사흘 내내 저는 웃는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슬픔을 감추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인을 하던 날 어머니의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 저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저는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주저앉아 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일 뿐 그 어디에서도 장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출장 가방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장례는 잘 치렀고?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서 섭섭했나 본데.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중요한 해외 출장 계약권이었단 말이야. 당신도 이해해야지. 이제 다 끝났으니 너무 상심 말고. 장모님도 좋은 곳 가셨을 거야. 남편의 위로 아닌 위로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얼굴을, 남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부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채 제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모제를 지내기 바로 전날 저는 동생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내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생의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화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누나, 정말 이대로 둘 거야? 매형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내가 당장 전화해서. 저는 말없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결심을 읽었는지 동생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철아, 나 생각이 있어. 그냥 감정적으로 화내고 싸워서 끝낼 일이 아니야. 지난 20해 세월을,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의 억울함을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어.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매형 앞에서도 절대 티 내지 말고 나한테 사진 보여준 일도 모르는 척해. 그냥 날 믿고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조용히 지켜봐줘. 부탁이다. 제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해와 신뢰가 보였습니다. 제 계획의 첫 조력자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생은 내내 속에 화를 누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른 채 저의 연극에 동참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제 예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슬픔에 잠긴 사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친척 어른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며 제가 죄인입니다. 장모님 가시는 길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동생이 보여준 사진 속에서 해외여행을 즐기며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속에서 역겨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연기해도 당신의 그 거짓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내가 진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 사모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던 중이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하다. 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남편의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몸의 긴장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야, 이재민, 너 괜찮냐? 상중이라 힘들 텐데.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다행이네. 야, 근데 너 저번에 잡은 거, 그거 진짜 대박이었어. 사진 봤지? 애들이 전부 내 이야기만 한다. 어떻게 그런 놈을 낚았냐고. 손맛 죽였겠다, 임마.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척하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 지금 운전 중이니까 이만 끊는다. 하지만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에이, 왜 그래? 야, 우리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다. 그때도 자리 비워놔라. 이번에는 내 기록 한번 깨보자. 남편이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 끊어. 뚝!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야. 친구 놈이 괜히 지금 꺼내는 거니 신경 쓰지 마. 오래전 이야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오래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의 일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오래전 일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다 이내 피곤하다며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의 모든 비밀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계부와 함께 저는 다른 서류 뭉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오직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진짜 재산 목록들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만 남겨주신 작은 상가의 등기부 등본, 남편 몰래 20년간 부어온 제 이름의 적금 통장들, 그리고 이 집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재산 소유권 확인 각서.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제게 보내주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 속에서 남편은 이국의 해변에서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옆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들었던 그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믿었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는 법입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얼음보다도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당신은 아주 큰 물고기를 낚았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낚을 차례야. 당신 인생이라는 배를 통째로 침몰시켜줄 아주 거대한 그물을 던져줄게. 저는 모든 서류와 통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 들은 통화 내용은 제 복수의 명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칼은 이미 충분히 날카롭게 갈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칼을 휘두를 가장 완벽한 날을 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 같은 어두움 저편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새로운 인생, 복수의 설계자로서의 첫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의 밤과 낮은 그 의미를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낮은 남편의 위선적인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는 관객의 시간이었고, 밤은 그 연극의 무대를 통째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연출가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울수록 제 마음속 어둠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발밑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 손에 들린 칼의 무게와 날카로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스물도 해를 기다렸는데 며칠, 몇 달을 더 못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복수를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돈을 썼습니다. 남편 몰래 20년간 부어왔던 친정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쓰라며 쥐어주셨던 돈으로 만든 적금 통장, 그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의아한 시선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푼돈을 아끼고 미래를 걱정하는 아내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자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손에 들린 이 서류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휘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단 한 번에 그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편이 되어줄 유능한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제겐 그 단어조차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평생 법원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자니 소문이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귀에 혹은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저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세상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아들이 쓰던 낡은 컴퓨터를 몇 년 만에 켰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네모난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혼,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돌덩이를 옮기듯 힘겹게 단어를 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제3분할, 유책 배우자, 수많은 법무법인의 이름과 변호사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남자 변호사들, 승소율 100%를 내세우는 광고 문구들. 하지만 제 마음을 끄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을,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수많은 남자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맸을까요? 문득 한 여성 변호사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변호사, 나이는 40쯤 되었을까.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고 총명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속의 글귀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숫자가 아닌 한 인간의 고통으로 이해해 줄 사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약속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저의 무기를 완벽하게 정비했습니다. 당롱 깊숙한 곳에 둔 괴짝을 열어 스물두 해의 세월이 담긴 가계부 3권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너덜너덜해진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매만졌습니다. 남편의 위선과 저의 희생이 담긴 역사의 기록,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친정의 도움으로 이 집을 살 때 받아두었던 재산 소유권 확인 각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남편은 사업 자금을 또 대출받으려 했고 후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빚을 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 사업과 무관하게 온전히 우리 가족이 살 집으로 지켜야 해요. 그러니 이 집의 권리가 저에게 있다는 각서 하나만 써주세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그는 술에 취해 알았어. 남자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당신 마음대로 해 라며 인감도장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그 서류의 무서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귀찮은 아내의 투정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마지막으로 챙긴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얼마 전 자꾸만 깜빡깜빡한다며 시장에서 하나 사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이 드니 별걸 다 산다며 비웃었지만 저는 그 녹음기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술에 취해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무시하는 목소리, 시댁 식구들에게 제 흉을 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가장 낡고 평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커다란 가방에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은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눈물의 무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낯선 공간의 긴장감 속에서도 제 눈은 이수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이수연 변호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윤희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제 긴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리자 묵직한 서류 뭉치들이 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가방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22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변호사님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직업적 태도, 이상의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시댁의 멸시, 그리고 어머니의 임종을 홀로 지켜야 했던 그날의 치욕까지 저는 제 삶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고윤희 씨,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복수요. 그 사람이
제가 겪은 고통보다 훨씬 더한 절망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가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그의 자존심이든.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윤희 씨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검토해 볼까요? 저는 가방 속에서 가계부 3권과 상가, 등기부등본, 그리고 재산 소유권 확인 각서,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꺼내 변호사님 앞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가계부를 넘기며 20여 년간 기록된 세세한 내역을 보더니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가계부는 저도 처음 봅니다. 모든 지출 내역과 시댁으로 흘러들어 간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 소유권 확인 각서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게 남편분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이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날 술에 많이 취해 있었지만 분명히 본인 서명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준비하셨네요. 상가 등기부도 확실하고 녹음된 파일들도 유책 배우자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고윤희 씨가 원하시는 대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물론 남편분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불안감이 조금씩 옅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저희 복수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법적인 근거를 가진 정당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윤희 씨께서 아까 가장 완벽한 무대에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이 정도 증거라면 시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분께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만한, 그리고 고윤희 씨의 희생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큰 타격, 가장 빛을 발할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순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체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곳은 바로 시댁,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저는 그에게 가장 큰 모멸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변호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 뭉치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를 지켜줄 방패이자 남편에게 휘두를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미줄에 남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줄이 완성되는 날, 그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후, 저는 남편 앞에서 더욱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넥타이를 골라주며 그의 피곤을 위로했습니다. 제 연기가 완벽할수록 그의 경계심은 허물어졌고 그는 제 앞에서 더없이 나약하고 오만한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방심하는 것. 그래야 그가 저의 그물에 더 깊이 갇힐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해외 출장 거짓말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저를 슬쩍 떠보듯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 내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니에요, 여보. 당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제가 이해해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너그러움에 그는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안도할수록 제 마음속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당신은 내가 여전히 당신의 소나기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라고 믿는구나. 그 믿음이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복수 계획에 결정적인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위독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전화 목소리는 다급함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당장 가봐야 해.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할 무대. 저는 재민 씨가 제 어머니의 임종을 외면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겪은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남매들과 남편의 형제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누이는 다급하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옳게,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그녀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 어머니 강한 분이시잖아요. 잘 이겨내실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침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2년 전 제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유난이라며 저를 떠났던 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간호하는 모습을 본 남편의 형제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올케가 정말 고생이 많네. 진작에 우리가 와서 돌봤어야 하는데.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가족인걸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는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번갈아 간병을 왔지만 제가 병실을 지키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들러 고맙다, 미안하다 말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업과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편안하게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말고 일 보세요. 제가 어머니 옆을 지킬게요. 당신은 당신 일에 집중해야죠. 제 말에 그는 안심한 듯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당신의 위선을 드러내봐. 내가 당신의 무대 뒤에서 얼마나 완벽한 며느리가 되는지 당신은 꿈에도 모를 거야. 며칠 후 시어머니의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시누이는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은 대뜸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당신 카드로 결제해놔. 내가 나중에 당신 통장으로 넣어줄게.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치료비와 약값, 간병인 비용까지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은 꼼꼼하게 챙겨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그들은 제가 이렇게 흔쾌히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내 아내밖에 없어.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칭찬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보. 어머니는 제 어머니나 다름없는데요. 저희 가면은 이제 완벽하게 제 얼굴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희 진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요. 저는 시어머니의 옆에 앉아 밤늦도록 간병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빈 병실에서 저는 조용히 제 가계부를 꺼내 오늘의 지출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복수 DDAY. 한 걸음 더.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 남편은 오열하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바닥에는 자신의 체면과 앞으로 짊어질 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제 눈에는 그의 모든 눈물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울어라. 당신이 흘리는 그 가짜 눈물보다 더 뜨거운 진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 저는 남편의 옆에서 가장 슬픔에 잠긴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빈손은 제가 직접 고른 국화꽃으로 가득 채워졌고 상복을 입은 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헌신적인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남편보다도 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올케 덕분에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그들의 칭찬은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이 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멀었어. 당신들이 내게 고마워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장례식은 제 계획대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들의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린 듯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에게 제 헌신을 과장하며 저를 하늘이 내린 며느리라 칭송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 가시는 길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복 받은 놈입니다, 제가. 그의 말에 조문객들은 일제히 저에게 찬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이 칭찬받을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 클 거야. 내가 당신을 올려세운 만큼 나는 당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발인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고 조의금을 정산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척 어른들과 남편의 형제들이 모두 모인 거실에는 돈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조의금 봉투를 하나씩 뜯으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조의금 액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열린 가족 회의처럼 모든 이들의 시선은 돈다발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모두 돈에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제 표정은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준비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물론 남편조차도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과 장례식 비용 영수증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입니다. 총액은 이렇습니다.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옳게 우리가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20년간 제가 이 집에서 사용한 모든 생활비와 시댁에 지원된 비용 내역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인 복수의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가계부 페이지마다 꼼꼼하게 기록된 지출 내역을 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차분하게 세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서류에는 제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이혼 신청서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물론 모든 시댁 식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공간 속에서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등기부등본과 재산 소유권 확인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의 실제 소유주는 저입니다. 이 각서에 당신의 자필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니 확인해 보시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달려들어 서류들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고윤이, 너 지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치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집이 옳게 거였다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당신의 위선과 저의 희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합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절규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임종을 외면했고 제 슬픔을 유난이라 치부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2년 전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이 모든 무대에 서막을 올린 장본인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만든 무대 위에서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조이금 돈다발을 천천히 쓸어 모았습니다. 남편은 그 돈다발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모든 조이금을 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느라 제가 쓴 돈을 보충하는 비용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위선자인 당신의 가면은 이미 벗겨졌으니 당신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진짜 절망과 공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절규를 뒤로하고 제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등에 짊어졌던 스물두 해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절규와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비극이지 더 이상 저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심장이 강렬하고 자유롭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건물은 제게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그리고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 2층에 있는 작은 빈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간은 이제 저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자금으로 인테리어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하며 오롯이 저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수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협박의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당장 돌아와.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감히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메시지는 애원과 후회로 바뀌어갔습니다. 윤희야,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줘.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의 애원은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제가 그를 붙잡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밤, 제가 그에게 간절하게 위로를 바랐던 그 순간들, 그는 제 옆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매형 지금 난리 났어. 집에서도 못 나가고 회사에서도 문제 생겼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다 들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궁금해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너도 내 삶을 살아. 지난 일은 이제 잊고. 동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내 나지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할게. 잘 지내. 그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 대한 염려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복수가 남은 가족들에게까지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수연 씨를 통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남편은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섰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의 발버둥은 무의미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지위와 체면까지. 그는 한순간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추락한 위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빼앗았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그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저는 홀로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는 편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제가 해냈어. 엄마를 외롭게 보낸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엄마,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과 안도감,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요가를 시작했고 작은 화실에 등록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잊고 지냈던 색깔들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사색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어둠은 없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아래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저만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고윤희.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이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오디오 드라마 귀마라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주인공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